안녕하세요 여러분, MZ쌤입니다. 오늘은 역사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청동기 시대와 고조선이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청동기 시대, 즉 선사시대를 마무리 지을 거고요. 그 이후에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 수업 주제는 청동기 시대와 고조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선사시대는 문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용한 도구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한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배운 거고요. 오늘은 청동기 시대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선사시대 이후에 역사시대, 즉 우리가 문자로 기록이 된 이후의 시대 중에서 그 시대를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하는데, 이 역사시대 중에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조선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청동기 시대와 이 고조선, 우리 민족 역사의 시작인 고조선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만주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인간이 땅을 딛고 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땅 또는 지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 만주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또 지도를 잘 그리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반도와 동아시아 일대를 선생님이 그려봤는데, 자, 만주 지역이라 하면 어디냐? 바로 요 지역, 요 한반도 북쪽에 있는 요 지역을 우리가 만주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청동기 시대를 보시면, 청동기 시대에서 청동기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만주 지역에서 이 청동기 문화가 이 한반도로 보급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청동기 문화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청동기 시대가 시작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주 지역에서 시작됐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바로 벼농사가 보급이 되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벼농사가 보급이 되었다는 것인데,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신석기 시대에 시작된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신석기 시대 때 농경이 시작됐으니까 이때 벼농사가 시작된 거죠? 라고 해버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신석기 시대 때 시작되었던 농사 같은 것들은 굉장히 조나, 또 수수, 이런 굉장히 잡곡이에요. 잡곡 같은 것들이었고, 비로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벼 같은 것들, 쌀 같은 것들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바로 청동기 시대 때 시작이 되었다. 청동기 시대가 되어서야지 비로소 벼농사가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둘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둘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즉, 농경이 시작된 것은 신석기가 맞지만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청동기 시대다. 이것을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벼농사가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 벼를 수확할 때 사용하는 도구 같은 것들도 있었겠죠? 지금은 낫이라든지 트랙터로 수확을 하지만 이때 당시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도구를 이용했느냐? 바로 반달 돌칼이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반달 돌칼. 말 그대로 사진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달 돌칼, 말 그대로 반달 모양의 돌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반달 모양이죠? 그래서 이 날카로운 요 면으로 이 벼를 싹둑 이렇게 잘라서 수확할 때 사용한 것이 바로 반달 돌칼이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벼농사가 보급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잡곡들보다는 생산량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바로 빈부격차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빈부격차, 즉 가난한 사람과 부자 간의 간격이 점차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무엇이 발생하게 되었냐면 바로 계급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에는 계급이 있었다 없었다? 없는 평등한 사회였다. 그 반면에
청동기 사회는 계급이 있는 불평등한 사회였다. 요것도 시험 포인트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파형 동검이고요. 두 번째는 고인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유물을 통해서 우리는 계급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파형 동검인데요. 비파형 동검인데, 자, 비파형 동검의 뜻풀이를 우선 해보면요, 말 그대로 비파 모양의 동검을 비파형 동검이라 한다. 그럼 비파는 뭐냐? 바로 이런 옛날 악기 중에 비파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 모양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해서 비파 모양의 동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파형 동검이고요. 말 그대로 이 동검은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제사용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아무 사람이나 죽었을 때 이것을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즉 계급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야 비로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계급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고인돌이 있습니다. 쌤이 가져온 사진은 그 고인돌 중에서도 탁자식 고인돌이라 해서 말 그대로 탁자처럼 생겼죠? 여기 뭔가 물병 놓고 찌개 놓으면 뭔가 탁자처럼 생겼잖아, 그치?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 먹는 것 같고. 쌤이 장난으로 그려봤는데요. 자, 이 탁자식 고인돌도 계급이 있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 자, 얘들아, 이거는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근데 얘들아, 지금 보면은 사람이 이만하거든요? 그럼 이 위에 있는 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 작은 돌 두 개가 받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럼 얘들아, 이걸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아마 이거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 겁니다. 되셨죠? 자,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러한 무덤을 만들어 줬다면 인류가 멸망했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나게 만들기 어려운 무덤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 무덤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 것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계급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동기 시대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민족 역사의 시작인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고조선을 세운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요런 노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군 왕검에 의해서 건국한 것이 바로 고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이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에서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군 왕검을 두 파트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쪼개보면은 첫 번째는 단군이라고 쪼갤 수 있고, 두 번째는 왕검이라고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단군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제사장이다 라는 뜻이고요. 반면에 왕검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정치적인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 존재하고 있죠. 이름이 단군 왕검인데 그 이름을 뜻풀이를 해보니까 제사장 그리고 정치적 우두머리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의미한 단군과 정치적 우두머리를 뜻하는 왕검이란 단어가 하나로 있는 것을 봤을 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겁니다. 제사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이 하나로 합일된 사회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걸 네 글자로 제정일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이 하나로 합쳐진 사회다 해서 제정일치 사회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어떤 사회였는지 단군 왕검이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국이 된 고조선은요, 어떻게 발전했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이 되었고요. 이후에 철기 문화가 보급이 되면서 점차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중국에서 어떤 인물이 넘어오게 되냐면 위만이라는 인물이 중국에서 넘어오게 됩니다. 이후에 이 위만이 고조선의 왕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고조선이 멸망했을까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다행히도 위만이 고조선의 왕위를 차지했지만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체제는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서 고조선의 명맥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고조선을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군이 이끌었던 조선이 있고요. 단군의 후손들이 이끌었던 조선이 있고, 이후에 위만이 왕위를 차지하고 나서 이어진 위만 조선이 있다. 그래서 요 시대를 합쳐서 우리가 고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만이 왕위를 차지했다고 해서 멸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고조선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6번 빈칸에 적어볼게요. 팔조법이라는 당시에 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당시 사회가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팔조법의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라고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고 속죄하려면은 50만 전을 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선생님이랑은 딱 두 가지를 보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이 팔조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의 고조선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쌤이랑 같이 본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물건을 훔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훔치려면은 본인이 본인의 물건을 훔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남의 물건을 훔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물건을 훔친 자라는 것에서 아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네 글자로 사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었다. 다음 두 번째, 그 집에 노비로 삼는다. 노비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인 거예요? 그렇죠, 계급이죠. 그래서 당시에 고조선도 계급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팔조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팔조법을 통해서 고조선의 사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조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요. 쌤이 또 지도를 잘 그리기 때문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고조선은 한 요 정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바로 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보면은 여기에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여기는 한나라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고조선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냐면 바로 이 중국의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 사이의 거래에서 중간에 중개무역을 하면서 점차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남부와 그 다음에 중국 사이에서 고조선이 중개무역, 즉 가운데서 수수료 장사한 거죠. 그래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이익을 차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 입장에서 좀 불만이 있었죠. 왜? 아니, 고조선만 없으면 이 한반도 남부와 다이렉트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서 고조선이 수수료를 떼가고 이익을 떼가니까 한나라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의 적이었던 누가 등장하냐면 흉노라는 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흉노는 한나라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한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 고조선과 흉노가 힘을 하나로 합친다면 굉장히 위협적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바로 안 되겠다. 둘이 힘을 합치기 전에 한나라를 없애버리자 라고 해서 어디를 선택하느냐, 바로 고조선을 공격하게 됩니다. 정리할게요. 고조선과 흉노의 연결을 방지하고 중개무역의 이익을 한나라가 가져가기 위해서 한이 고조선을 침략하게 되고요. 이후에 고조선은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후에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이 한반도에는 여러 나라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한반도에 등장한 여러 나라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